소담은 제가 정의하는 소담의 목표는 이거예요. 작고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걸 가져다가 개념화 시켜보자는 거죠. 네, 그렇죠. 언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쓰는 표현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쓰는 것들을 가져다가 개념부터 차근차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랜만에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인데 네네. 쓰이는 개념이 이상하게 쓰이고 있는 것 같다. 네. 또는 잘 모르겠다. 이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있고. 네. 이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를 개념으로 바꾸는 것도 네. 이제 방향인 거고.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개념은 우민이거든요. 우민, 중우정치. 예.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장 충격을 받은 사건 중에 하나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그 구치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패딩이 있어요. 그 패딩이 완판됐다는 기사를 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짜 완판이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순간 약간 인지 부조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당시 부회장, 지금 회장이죠. 그 사람이 봉우리 네. 무슨 혐의로 구치소에 갔습니까? 국정농단에서 뇌물 공유한 혐의로 간 거죠. 그렇죠. 네.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전 국민의 분노를 사게 만드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소위 나란 일이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주물럭거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니까 전 국민이 분노했고 그것 때문에 촛불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수사의 일환으로 이재용 당시 부회장, 지금 회장은 구치소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구치소에 갈 때 입었던 패딩이 완판이 됐어요. 도대체 이 현상은 뭔가? 근데 저는 이게 제가 그 뉴스를 잘 몰라서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정말 뭐 이재용을 너무 좋아서 이재용이 너무 멋있어서 그건 아닐 거예요. 산 거 같진 않고요. 네. 그냥 봤는데 그냥 저 패딩 이쁘네 뭐 이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 패딩을 자세히 봤고. 또 언론의 영향 때문에 언론이 그걸 또 워낙 이재용 뭐 패딩 뭐 이러면서 또 보도를 해주다 보니까. 근데 언론의 기사는 완판남이라는 기사. 완판 네. 떴다. 그리고 그 패딩은 이상한데? 내가 봤을 때 그냥 길거리에서 아무나 볼 수 있는 패딩이에요. 심지어 비싸요. 근데 이게 완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왜 자꾸 이렇게 고민이 되냐면 그 완판 가지고 우리가 그거 산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어리석다? 네. 토론해 봅시다. 예, 우민이니까. 왜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야구 시구하러 갔을 때 우리가 여기서 했어요. HTV에서 그 사진을. 왜냐면 언론이 그때 신었던 운동화를 엄청나게 홍보를 해줬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그 운동화가 사고 싶었거든. 나 어리석은가? 이거 말하고 보니까 좀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하고. 자폭하고 있어. 이쁘더라고. 근데 이게 매스미디어의 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별거 아닌 제품도 막 TV 홈쇼핑에서 막 때려가지고 막 이 가격에 말도 안 되는 품질 뭐 2번 다시 없을 기회 막 이러면 막 미친 듯이 팔리잖아요. 물론 그 효과도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봉구정치. 죄송합니다. 저는 어리석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고 보니까 그러네. 예. 당연히 안 샀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해체해봐야 될 게 있는 게 어리석음, 그리고 대중, 그리고 합친 게 중우잖아요. 네, 어리석은 대중이란 뜻이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각 연결된 그런 건데 일단 이봉 활동가가 문제 제기한 것처럼 그걸 사는 행위를 멍청하다고 부를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가능하죠. 네네네. 그 멍청함이라고 하는 것에 기준이 필요한 거니까 왜 이걸 멍청하다고 할까? 그러면 멍청함이라는 단어부터 해부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요 사안 자체는 이제 그 예로서 일단 뭐 의미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완판이라는 게 뭘까? 그것도 좀 의심스럽네 개념이. 그러니까 완판은 실제로 완판이 돼서 완판일 수도 있고 이만큼 인기 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쓴 홍보 용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언론이 신이 나가지고 북치고 장구치는 어떤 용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입었던 이재용 회장이 입었던 골프웨어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골프웨어가 그렇게 수량을 막 맞아. 그렇죠. 일반 매장처럼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판이 쉽게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판년이 완판남 등극이 했을 때 그 완판이라는 게 우리가 대중이라고 부르려면 상당수여야 되는데 그 수가 전부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건 아닐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의 멍청함이라고 할 때 다 각각 정의도 해야 되지만 이 완판 현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느끼기엔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지? 라고 나는 반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게 대중의 멍청함이라고 얘기하기엔 수적으로
사실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라. 아, 그 표본을 가지고 대중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언제나 그래서 그게 핵심이 대중이라는 말하고 연결되는데 대중은 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약간 이제 물론 깔아보는 거기도 하지만 대중은 하나로 정의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대중이거든요. 다만 가끔씩 뭉텅이진 선택을 할 때가 있어. 네. 영국 브렉시트 투표할 그렇지. 때처럼. 네, 그럴 때처럼. 그것도 물론 100%의 선택은 아니지만 네. 상당히 큰 뭉텅이가 누가 보기에도 멍청한 선택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중의 멍청한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멍청함이라는 건 영국이라는 국가가 대외 의존적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혼자 선다라고 하는 대단히 노스텔저적인 그런 감상을 가지고 자신의 실제적인 경제적 여건과 무관한 선택을 해버린 것. 네. 자살골을 넣어버린 거죠. 멍청해 그거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는 바와 굉장히 다른 선택을 한 거니까. 네. 그리고 그거를 절반 이상이 선택했어? 대중이죠. 상당히 많은 수의 대중이 네. 그 선택을 한 거니까 멍청함 선택의 예가 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이를테면 완판이라고 하는 건 멍청해 보이는 행동이긴 한데 네. 그걸 우리가 왜 멍청하다고 불러야 되는지 네. 그리고 그 수가 얼마만큼인지. 아,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하고 싶은 예시가 있습니다. 이 주호민 씨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요거는 아직 확실하게 아직 팩트가 밝혀진 게 없으니까 조심스레 말을 하자면 주호민 씨를 둘러싼 여론이 너무 쉽게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예. 처음에 주호민 씨 이것과 관련해서 갑질을 이제 중심 키워드로 해서 막 기사가 났을 때는요. 정말 살벌하게 욕했습니다. 네. 야, 진짜 이러다가 정말 사람 하나 잡겠네 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살벌하게 욕을 했거든요. 근데 1심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뒤집혀요. 그러면서 대중이 대중에게 욕을 해요. 이거 봐라. 주호민 잘못한 거 없는데 그동안 얘들 주호민 너무 욕했지. 그래서 주도권이 넘어갔죠. 사실은 얘가 잘못한 거였어. 근데 아직도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거든요. 네. 그리고 막 그 주호민 씨를 향한 동정의 여론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왜 선택이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는가? 그것도 잘 살펴봐야죠. 제가 네. 전에도 이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예. 동일한 사람들 집단이 이때는 이런 행동을 했다가 저 때는 저런 행동으로 표변한 거냐 아니면 이때는 A라는 그룹의 사람들이 날뛰다가 네, 이번에는 이때는 B라는 그룹의 사람이 날뛰게 되는 거냐. 아, 그러니까 주호민은 편을 들고 싶었지만 그렇죠. 말을 못 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던 예. 사람들이 지금 날뛰기 시작하는 것이냐.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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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가 뭐 날뛴다는 표현을 써서 그 당사자들한테는 되게 부정적으로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만 약간 말을 바꾸면 예. 더 지배적이 되느냐. 그렇죠. 여론이라고 하는 건 흐름이라서 목소리가 크냐 뭐 네. 이 정도겠죠. 날뛴다는 표현은 그냥 기분 좋아서 날뛰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니까요. 예. 봄날 망아지처럼 날뛰었다. 뭐 이런 표현 소설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쁜 표현 아닙니다. 그런 면을 보면은 변덕스럽다고 해야 될까? 네. 아니면 여기서 이제 주호민과 한번 이재용을 한번 생각해 보죠. 네. 주호민 씨는 아직 제대로 다 밝혀지지도 않은 사실 때문에 매장될 뻔했어요. 네. 완전히 인민재판이 끝나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따뜻한 시선을 준단 말이에요. 네. 사법적 판단이 끝났는데도 이미 끝났어. 유죄가 밝혀졌어. 심지어 그걸로 구치소도 들어갔다 왔어. 그리고 이번에 사면된 아예 무죄 처리가 나온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사람이 죄가 없어서라 보기는 어렵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재용 뭐 세탁기를 살펴보는 이재용 이런 모습 처음이라는 기사를 거기 달린 댓글들을 보면 참 저 양반은 소탈해. 아니면 뭐 조사받으러 나갈 때 팰리세이드를 타고 갔다고 하니까 야 이거 재벌 3세답지 않게 아주 그냥 소박한 차량 타고 야, 다니는구만. 팰리세이드가 소박한 게 되는구나. 뭐 이런 얘기 그것도 자기가 직접 운전을 했다는 네. 거예요. 우리 검님한테는 소박하죠. 아 그래요. 예. 또 아니에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것도 잘 구별해야 봐야 되는 게 그래서 목소리를 내는 집단이 동일한 집단인 경우도 있는데 안 동일한 경우도 많고요. 네. 근데 그게 여론이라는 말로 퉁쳐지는데 굳이 말하면 그때 여론이라고 하는 건 지배적인 의견의 흐름이죠. 예. 그래서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고 이제 저희 쪽에서 부르는 이론이 있는데 침묵이 쭉 퍼져가고 특정 사람들의 목소리만 커져가는 내가 소수라고 느끼면 사람들은 발언을 안 하거든요. 예, 전체적인 분위기를 사람들이 늘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분위기가 되게 지배적인 것 같아. 근데 막상 내가 딱히 싸워야 될 어떤 동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숨어. 그러다가 다른 증거가 나왔네. 또는 뭔가 다른 어떤 근거들이 나왔네. 그러면 여기에 힘을 받아 역시나 이거 봐라라고 이제 목소리 안 내는 사람이 목소리를 내. 예. 그러면 이쪽에 있던 사람들은 이 갑자기 다른 증거가 나와버렸고. 이 사람들의 기세가 되게 세니까 그땐 또 다시 숨어. 움츠려. 네, 움츠려든다. 네. 그래서
뭐 커진 목소리, 지배적인 목소리가 흐름이 바뀌는, 풍향이 바뀌는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흔히 여론이라고 얘기하는 네, 거. 전 여기다가도 조금 하나 추가하고 싶은데요. 언제나 자기가 주류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양쪽 목소리의 교집합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예. 이 목소리 커지면 이 목소리 따라내고, 그렇죠. 저 목소리 커지면 저 목소리 따라내고. 예. 그러면서도 좀 뭐랄까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니까 본인이 하는 거겠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수가 또 일정 수가 있어요. 네. 발언의 맞아요. 경우에는 맞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중도라고 이제 정치적으로 흔히 분류할 때 네. 요분들의 성향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 스윙부터 네, 이렇게 왔다 스윙부터. 갔다 하는 사람들. 대세에 편승하는. 음. 아, 그러니까 작년 대선 때도 제대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편승했다가 저기 편승했다가 그렇지. 그러다가 막상 투표는 안 하는. 네. 부동산 뭐 LH 뭐 네. 뭐 박원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들에서 그치 하고 가다가 네네네. 그리고서 저쪽에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하는 짓을 또 보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저 바보 뭐 어쩌고 저게 뭐야 뭐 이러니까 또 하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댓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뽑았나? 사실은 자기도 투표했으면서 네. 그런 경우 다 그렇다는 얘기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딘가에 대세에 힘을 실어주는 쪽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자기 것을 지키는 쪽보다는. 그러니까 그 이득을 봤던 게 경험으로 남으면서 나는 계속 중도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나는 중도고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고 그렇죠. 그걸 객관으로 포장하는 거죠. 네. 네. 마지막까지 나는 사태를 관망하다가 모든 게 다 하고 마지막 순간 선택을 하겠다. 그렇죠. 나는 진영에 속하지 않아. 음.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 정당화하는 건데 사실 알고 보면 갈대 같은 존재인 경우들 그리고 그게 생존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죠. 이거는 약간 원시 시대부터 올라온 생존 전략일 수도 그럼요, 있겠어요. 그럼요. 이거는 네. 그 아까 대통령이 사정 DNA 얘기를 어제 했는데 그게 남아있다 그래서 내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고 원래부터 있는 거라고. 그렇죠. DNA라는 건. 심지어 그랬는데, 우리는 파충류에 내가 남아 있어. 네. 우리의 두뇌에는 그게 남아있어요. 네. 우리의 몸에는 그게 남아있어요. 네. 네. 대세에 편승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라고 그쵸. 하는 게 남아있어요. 강자에게 붙어야 생존에 유리하니까. 네. 네. 그리고 그거를 거기에 덧붙여진 게 정당화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것도 굉장히 강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그들의 어떤 선택 자체를 내가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로 생각에 의한 선택인지 아니면 대세에 대한 정당화인지 이 부분은 자기 스스로는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이제 자기가 정말 주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세에 편승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집단이 될 텐데 그런 대중을 우리가 지금 주제인 어리석은 대중이라고 할 수 있느냐? 네. 네, 이제 그 부분이 계속해서 고민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그 기준을 어디서 잡느냐가 좀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우민 또는 중우 이런 구분을 꼭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좀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누군가를 타자화시키고 배제하는 네.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러면 포용하고 설득하려는 목적의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안 쓰는 게 좋죠. 근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갈대 여론들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막상 이게 구분점이 지어지면 거기로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포옹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네. 아예 딱 구분 딱 지어주면 그 밖으로 안 넘어가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가 주류라는 사실을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가 하면 아웃사이더 병도 있습니다. 언제나 그것도 역시 우리 네. DNA 있어요. 있어요. 네. 예, 그게 생존에 유리한 적도 있었을 테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한꺼번에 몰려갔다 싹 다 죽어버리는 경우. 그렇지. 그냥 차라리 나는 이게 정말로 멍청한 선택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네, 맞아요. 여러 해 DNA가 살아남은 경우도 있었을 테니까. 네. 가만 보면 그 DNA는 댓글에도 많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만 할 때 무슨 얘기가 딱 나오고 막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야, 얘기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닌데 이러면서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 역시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계속 주장을 하죠. 네. 언제나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 제가 그러니까 보통 냉소적인 스타일인 경우들이 되게 많고 네네네. 예, 삐죽삐죽대는 이제 그런 네. 스타일인데 그것 자체도 저는 뭐 굳이 말하면 진화적 선택에 있어서 충분히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체를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시 돌아가면 이제 왜 우리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멍청한 선택 그 책의 원제가 네. 우리 번역으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왔지만 원제는 똑똑함과 멍청함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뭐예요, 그럼?
원제는 그냥 비헤이비어인가 그래요. 비헤이비어요? 예. 원래 사람들의 행동, 행태, 아, 비헤이비어. 네. 아. 행태라고 이제 보통은 학술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행동은 액션이라고 이제 그러고 액션이 패턴화된 형태. 네.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이런 행동을 한다. 이런 게 행태라고 부르는 건데 그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말로 아마 제가 알기로 원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요. 행동 경제학이 이제 일반 경제학과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데 왜 이런 행동들이 일어나는가를 탐색하는 거니까 무조건 전제적으로 이기적인 인간을 깔고 뭐 목적지향적인 인간만을 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의미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안 할 때가 많다라는 행동의 결과들을 보고 분석을 하는 이제 그런 거에 이제 그 첫 단계의 실험이랑 연구랑 이론이었던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똑똑함과 멍청함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책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의 본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삽에 비싼 가격을 매겨서 파는 게 온당하다도 정해진 게 아니거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도덕적으로는 정당하지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경제학적으로 정당하다고 말할 뿐이야. 경제학적인 시선으로 봤을 그렇지. 때. 예. 그리고 경제학적인 시선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보면 가격은 결국 수요 공급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게 맞다. 사실 이게 맞을 때도 있어요. 네. 수학적으로. 네. 왜냐하면 실제로 행동이 그렇게 드러나는 경우는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행동은 그렇죠. 갑자기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저희 멤버십의 가격을 지금보다 10배로 올렸다고 쳐보세요. 남아 계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렇죠. 떨어져 나가죠. 네. 이거는 말 그대로 내가 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이쪽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으면 빠질 수밖에 없거든.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맞아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행동의 기본 패턴이라고. 그런데 그게 아닐 때도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게 아닐 때도 있는데 매번 그런 것처럼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멍청하냐 똑똑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이것이 다인 양 얘기하는 이 원칙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야. 그건 절대 명제야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태도. 네. 그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경제학 비헤이비어라고 얘기한 이거는 실제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의 구체적인 걸 보고 이땐 또 다를 수 있고 저땐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더 이론화하거나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내야 된다. 이런 쪽에 가까운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하면서부터는 그 부분 멍청함과 똑똑함을 강조하는 식으로 번역이 됐죠. 조금 자극적으로 달았네. 섹시하게 뽑았네요. 언제나 멍청하고 언제나 똑똑함이란 있을 수 없거든요. 내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믿지만 알고 보면 그 똑똑함이 겉똑똑이로 끝이는 경우 이런 게 있다는 거지. 그렇죠. 봉우리도 항상 똑똑하진 않으니까. 아니 뭐 새삼스럽게 저는 항상 똑똑하지 않다. 이 말이 좀 어색해요.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멍하거나 잠깐 반짝인다. 뭐 이 정도가. 그래서 우민이라는 말은 왜 그 말을 쓰셨는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엘리트주의자들이 쓰는 말이거든요. 되게 쓰기 싫은 말인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중우 정치라든가 이런 거. 중우 또는 우민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일반적으로 엘리트주의자가 쓰는 거고, 우민이란 말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현민? 현민. 그게 더 좋은데. 되게 멋있다, 현민. 그게 더 좋은데. 그러니까 슬기로운 백성 이런 내 뜻이니까. 우민의 반대말은 소수의 엘리트예요. 과두구나, 과두. 그렇지. 과두 정치가 우민 정치의 반대예요. 그렇게 돼요? 우민 정치의 좋은 형태가 민주주의고 민주주의의 나쁜 형태가 중우 정치예요. 그러니까 과두의 반대에는 민주주의가 있다고 해도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알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과두 정치의 좋은 거는 뭐냐면 이른바 귀족 정치라고 부르는. 근데 이게 우리는 지금 귀족 정치가 어떻게 좋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능력 있고 똑똑하고 뭔가 돈도 있고 같이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를 갖춘 사람들이 주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은 것들은 귀족 정치 비슷하게 운영이 돼요. 맞아. 우리 잘 나가는 대기업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한국축구협회. 마찬가지죠. 근데 멍청한 결정. 그거는 소수의 엘리트가 이상해. 엘리트가 이상한 결정을 내. 그 엘리트가 아닐 수 있어. 거기는. 그러네. 그래서 우민이라는 말은 그 반대편에 있는 쪽이 쓰는 말이에요. 백성은 멍청하다. 멍청한 백성.
백성들은 멍청한 선택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끌어줘야 된다. 그렇지. 이들한테 맡길 수가 없다. 이런. 그러니까 귀족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말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솔직함의 표현이기도 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맞는 말이니까. 그럼요. 당연히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조금이라도 돈이 있어야 맞아요. 조금이라도 신분이 높아야 그나마 뭔가 판단을 내리기가 나은 조건에 있잖아요. 그렇지.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대 민주주의가 성립되기 굉장히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도 시민의 민주주의였단 말이에요. 그때 시민은 평범한 백성은 아니었어요. 아주 막 남자여야 되고 외국인도 안 되고 막 그렇죠. 조건이 많았는데. 유산 계급이어야 되고. 네, 맞아요. 네.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재산이 있어야 정치에 나서서 뭔가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막 노예가 몇 명 있어야 되고 막 그랬대요. 맞아요. 그때 고대 그러니까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기여할 수 있으니까 선택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재미있게도 미래를 그리고 있는 영화 중에 다시 이런 세상으로 돌아간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많죠. 맞아. 문명은 발달했는데 대표적으로 스타쉽 트루퍼스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거기선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전쟁에 참여해야 돼요. 네. 전쟁에 참전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보통 팔다리가 하나씩 없어져서 오거든요. 근데 시민권이 돼요. 그렇죠. 그런 게 실제로 예전에 고대 로마에서도 그랬고, 이를테면은 미국의 남북 전쟁 시기에도 그랬던 거예요. 흑인이 남북 전쟁에서 북군에 참여하고, 네. 그리고 나서 시민권을 얻었잖아요. 자유를 얻는 거죠. 예. 그러면은 여전히 우리 그 인류에게는 그 소수의 뭔가 똑똑한 사람들이 통치를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좀 있는 거네요. 미래에까지 그걸 투사하고 있다는 거는 이것도 생존 DNA 아닐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세 번째 강의까지 오셨었잖아요. 네. 권력의 첫 번째 강의 있었고, 권력 세 개 시리즈에서 이제 일부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 3강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플라톤은 중우 정치를 싫어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철인 정치를 얘기한 거죠. 근데 부자가 해야 된다라는 귀족 정치는 싫어했지. 다만 현인이 나와서 그 사람이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본 게 플라톤이란 말이에요. 나름 설득력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이른바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중우 정치로 전락하는가 이런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긋지긋함을 표현한 거기도 하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이게 또 밴드를 하나 결성해서 해보면 알아요. 한 명이 자꾸 휘두르는 게 나을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가령 우리 직장인 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곡을 정할지를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 명이 하게 되면 각자 파트가 하고 싶은 곡이 다 달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철권을 쥐고 흔드는 게 오히려 방향성에는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현명해야겠죠. 그렇죠. 현명해야죠. 이것도 그럼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이제 제가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어쨌든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시대가 많이 발전하면서 이제 교육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는 시대가 됐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다들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향상 저는 제가 그렇게 어리석다고까지 생각하지 않거든요. 부모님 똑똑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 있어도 신발이 이쁘면 사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럴 때는 어리석을 수 있어도 저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면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고 내 책임을 다하는데 나는 리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항상 해요. 내가 리더가 되고 싶진 않아. 내가 막 이렇게 막 결단을 내리고 싶지 않아. 위험해. 내가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누가 이끌어주면 나는 그 사람이 나의 가치와 맞고 내 생각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임무를 주면 그걸 열심히 할 자신이 있어. 나는 이렇게 휘둘릴 사람은 아니야. 이런 믿음이 있으면서도 나는 리더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럴 경우에도 우리가 과거에는 중우 정치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치자. 왜냐하면 교육이 평등하지 않았으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저 같은 사람도 많지 않을까. 능력을 발휘할 기회는 준비는 되어 있지만 좋은 리더가 있어야. 그렇죠. 중으로 전락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설득시킬 만한 리더가 등장하면 내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능적 구분이거든요. 기능적 구분. 누군가는 의사결정을 내릴 그 스트레스를 견뎌. 책임을 견뎌. 이게 대통령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나한테 모든 책임이 다 걸려 있는데 그거를 견뎌내는 사람이 있고 절대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못해. 절대 못해. 어떻게 내가 이거 폭탄 어떻게 눌러? 그럼 안 돼. 이거는 기능적인 구분이 있어. 성향이나 기능이 구분돼요. 그러면 이거는 우수한 사람과 우수하지 못한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질 의향이 있고 책임을 지겠다라는 태도도 명확하고 그리고 책임을 질 만한 능력도 있어.
근데 이쪽은 내가 선택은 못해. 하지만 좋은 선택에서 난 따를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아, 그럼 이거는 이제 중우 정치나 과두 정치의 구분보다는 일단 그냥 사람 성향이나 기능적 구분에 더 그렇죠. 가까운 얘기네요. 네, 근데 그 기능적 구분이 과거에는 계급으로 구별이 됐고 높은 계급, 잘 사는 사람, 똑똑하고 잘생기고 뭐 이런 게 다 같은 거야. 왜냐하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 그게 합리적이고. 예. 예. 집이 좀 잘 살아야 예. 어렸을 때 안 죽지. 그렇지. 살아남지. 살아남지. 살아남고 선생님한테 뭐 교육도 받지. 교육도 받지. 그리고 전투 기술 같은 것도 좀 기술 그렇죠. 기본적인 거 익히지. 예, 뭔가 훈련도 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계급이 높아야, 그러니까 좀 잘 살아야 능력도 생기고 외모도 괜찮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다 안 독점했어요. 다치니까. 네. 예. 그리고선 네. 실제로 이런 리더십도 가질 수 있겠지. 네. 네. 이 계급과 외모에 관한 얘기 저하고 교수님이 예전에 헤어질 결심 얘기하면서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대화가 참 재밌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볼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동물로서 살아남을 때는 네. 리더의 존재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 무리 집단이니까. 예. 무리 집단들은 리더가 의사결정을 빨리 내려주고 정확하게 내려주는 게 생존을 높여요. 아, 확실히 사냥을 나갈 때만 하더라도요. 야, 오늘은 맘몹스 사냥을 갈까? 아니면은 노루 사냥을 갈까? 이런 거를 막 날씨나 지형 같은 걸 딱 보고 오늘은 맘모스 사냥이 좋겠다. 라고 리더가 딱 결정을 내려줘야 그렇죠. 유능한 사냥꾼들이 실력을 발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리 집단을 그러니까 무리 생물이기 때문에 무리 동물로서 리더의 기능적 유효성을 각인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과거에 생겨난 습성이야. 그렇죠. 하지만 네. 몸집도 좀 크고 목소리도 좀 크고 왠지 얼굴도 좀 잘생기고 뭔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계급으로 고착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저한테 그렇게 아따 이놈 장군상이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녀석 나중에 커서 다른 사람들을 부릴 쌍이네 리더가 될 쌍이네라는 아주 좋은 뜻이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무력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죠. 무력을 가진 수컷이 네.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대량 살인마가 리더가 될 확률이 가장 예. 그러니까 이게 계급으로 고착되면서 계급은 자원을 독점하잖아요. 네. 자원을 독점하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리더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야. 우연히 리더가 됐는데 리더가 계급을 되니까 거기서 또 리더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인류 사회에서 계급 사회를 만들어낸 원동력이에요. 근데 현대 사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현대 사회는 기능 사회이기 때문에 리더로서의 기능이 중요하고 팔로워로서의 기능이 중요하지 리더만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리더는 반드시 현명하고 똑똑하고 능력이 좋고 잘생기고 이게 아니야. 되게 못생겼어도 이를테면 자질이 있으면 굉장히 뛰어난 책임감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공적인 마인드가 있을 수도 있고 의사결정을 잘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화합을 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기능은 예전에 우리한테 각인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마치 우수함, 계급 높음, 소수의 것 이렇게만 생각이 되고 있죠. 아, 그러면은 현대사회 이런 뭐 리더를 선출하는 문제나 그 리더 선출 과정에서의 막 다툼 이런 모든 잡음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의 오랜 역사 동안 사람들한테 각인돼 있는 인류에 각인돼 있는 그 리더에 대한 이미지와 짧은 시간 안에 변화해버린 현대사회에 발달된 어떤 구조, 성격을 못 따라가는 부조한 그런 측면이 또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정치인들을 죽여버리잖아요. 마치 세상 구원할 것처럼 만두 떠받들어 놓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들면 옛날엔 못 죽였거든. 근데 지금은 죽여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죽인다는 게 생물학적으로 죽인다는 것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죽여버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갈아치우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나쁜 놈들 어쩌고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맨날 안 믿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좀 가 있기 때문에 사실 현대 사회에 이렇게 그 복잡화되고 대량화되고 사람들의 전반적인 수준이 높아진 사회에서의 올바른 정치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우리의 정의가 없는 상태예요. 아, 여전히 없다. 그러니까 인류 전체로 봐도. 예, 전체로 봐도 아직 계속 제대로 뭔가 헷갈려하고 확립이 안 돼 있구나. 그러니까 시험 삼아서 이 모델도 한번 써보고 저 모델도 한번 그렇죠. 써보고 이러는 거고 예. 우리만 하더라도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 한번 써봤다가 그렇죠. 소탈하고 아주 이런 사람 써봤다. 그 다음에 바로 쓴 사람이 누가? 이명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큰 격차가 난다고 리더가? 그러니까. 근데 이명박을 써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핏줄을 한번 믿어볼까? 그렇지. 박근혜. 그렇죠. 핏줄 안 되겠어. 그리고 그 다음에 뽑은 게 그렇다면 노무현과 어떤 정치적인 동지였던.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기대서 평가하는 거는 여전하네요. 그렇죠. 네. 예.
아, 그런 문재인은 써봤어. 예를 들면 저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물론 인품도 있고 네. 외모도 이제 출중한 편이고 네. 또 기본적으로 점잖은 성향이고 네. 그리고 그러면서도 강직함이 있고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촛불에 의해서 된 거지만 예. 사실은 40% 지지였어요. 맞습니다. 예, 과반의 지지도 아니었거든요. 예, 예. 이거는 노무현에 대한 미안함의 표현이라고 상당히 많은 부분. 노무현의 동지였던 문재인 이렇게 되잖아요. 한 40% 정도는 노무현이 시켜준 거나. 예. 예. 그러니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리더의 전혀 상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시 이제 노무현과 겹치는 문재인. 네. 약간 스타일이 다른. 그랬더니 이번에는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이런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은 윤석열. 그냥 뭐 이렇게 확 하고 질러버리는 사람. 뭐 아,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주 지적받았던 게 답답하다, 뭐 우유부단하다, 뭐 이런 식의 측면들이 있으니까. 일의 진행이 너무 느리다. 네. 이게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게 대통령을 너무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금방금방 교체해왔다는 걸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중울처럼 보일 수 있는데 네. 이걸 아주 긴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은 오랜 기간 동안 인류가 가지고 있던 리더상에서 지금 현대사회로 바뀌면서 적응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현대사회에 걸맞는 리더상을 아직 못 찾은 인류가 그렇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사회도 마찬가지다. 하나씩 do not 리스트가 생기는 것 같아. 네. 가령 독재자에 따르면 안 된다. 그렇죠. 이제는 그게 하나씩은 되는 거죠. 네, 그 부패한 사람은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튼 우리는 너무 되게 오래됐다고 생각하지만 독재는 안 된다. 군인은 안 된다. 이 정도는 사실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되게 빠른 시간에 생겼죠. 군부에 대한 거부감 이런 건 굉장히 강하게 그러니까 네, 자리 잡은 면이 분명히 있죠. 신기해. 네, 그래서 한국은 민주화의 경험이 짧고 리더십에 대한 선출의 경험도 짧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유럽 사회나 미국 사회나 이런 데 보면 대통령상이 되게 비슷해요. 걔 오래됐으니까. 네, 오래됐으니까. 네, 많이 뽑아봤거든요. 데이터가 있는 거야. 거기에는 예를 들면 A Few Good Men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네네. 이 굿맨들을 뽑는 거야. 네. 그게 공화당식 굿맨과 민주당식 굿맨이 다르죠. 민주당식 굿맨들은 웨스트윙 같은 데 보면 나와. 네네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설득적이고. 그렇지. 네. 온화한 인품과 하지만 뭔가 이렇게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러면서도 물러서지 않아야 될 때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 근데 할리우드가 주로 이제 약간 리버럴 계열이기 때문에 그게 네. 이제 민주당식 대통령의 이상이고요. 멋지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거의 변형 형태가 젊은 변형 형태가 클린턴이라고 오바마란 말이에요. 근데 뭐 미국 사회는 또 그걸 한번 본인들이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 때문에 진짜 오리지널 미국인들은 우리가 역차별을 받네라고 생각해서 트럼프를 시켜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공화당식의 그 대통령에 대한 상은 네. 닉슨 같은 상이에요. 맞아요. 네. 약간은 품격 있는 보수. 말 좀 적게 하고 네. 되게 이제 자기 이른바 가오를 잡고 마초 상남자 그렇죠. 느낌의. 네. 이른바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폼 잡고 이제 이러는 거. 그러면서도 이렇게 무게감 있고 이런 사람 오히려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다 털어놓고 얘기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흠하게 가려져 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오 떨어지는 짓은 안 하고 그렇지. 네.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잘못을 했다라면 인정할 줄 아는 마지막 저지선을 갖고 있는 사람. 근데 트럼프는 너무 튀는데 그럼? 그래서 트럼프는 원래 전통적인 공화당 대통령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실제로 그래 공화당 안에서도 그 공화당 의원들끼리는 되게 갈리잖아요. 네. 친 트럼프 정말 골수 사람들은 또 몇 명 안 된다고 들었어요. 네. 공화당 안에서. 네. 예. 공화당 상의 변칙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이건 대표적인 변칙이죠. 근데 그게 공화당 안에 들어가긴 해. 뭔가 수려한 외모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화술이 되게 좋고 네. 근데 약간 가벼워 보이는 거 이게 그렇지만 그래도 그 사람 나이가 들었잖아. 그래서 보수 네. 이렇게 된 거고. 근데 부시는 혈통 아니에요. 혈통이죠. 그러네. 그리고 약간 엄청난 인간적인 모습. 네. 네. 너무 똑똑하지 않은 거. 네. 인간적 이런 거 되게 또 좋아하거든. 근데 생각한 것보다 너무 안 똑똑했지. 근데 트럼프는 완전 변칙이거든. 그러니까 뭐 아빠가 아빠 부시도 아니고. 근데 이 트럼프를 만든 건 어떤 면에서 오바마의 거울상, 반대상. 이거 또 우리나라랑 비슷한 측면도 있네요. 네, 그래서 미국의 정치인상도 지금 갑자기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게 오랜 기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네. 왜냐하면 공화당 전통 주류가 아닌 트럼프가 건든 게 뭐냐면 반기득권이거든.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도 기득권, 민주당도 기득권.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 양비론인데요, 이거. 네. 운동권 기득권. 네, 맞아요. 운동권 586 기득권, 기득권. 기득권이라고 몰아붙이고 이게 실제로 굉장히 잘 먹혔습니다. 예를 들면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민주당 기득권이죠. 재수 없는 진보꼰대. 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밀어붙이고 네. 나 같은 매버릭, 네. 되게 독특한. 네.
하지만 정통 백인. 사실은 정통 미국인도 아니면서. 그렇습니다. 예. 정통 미국인 없지만. 예. 네. 이런. 그리고 어떤 미국의 정신을 공유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네. 엄청 부자로 태어나서 그러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던 그 시기에 미국 사회에 뭔가 엄청난 큰 변화가 있다는 얘기네. 갑자기 그 리더상이 흔들린다는 거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유럽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보리스 존슨 같은 영국 수상이 맞아. 그거 엄청 튀잖아요, 그 사람. 되게 트럼프적인 인간이 이제 그쪽에 보수당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 되잖아요. 근데 유일한 건 혈통이에요. 혈통. 네. 영국은 민주주의 그렇게 오래됐으면서 왜 그런? 그러니까 거기는 원래 수상이라고 하는 리더십이 네. 왕이라고 하는 강한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수상은 정치적 리더십이에요. 대중적 리더십이 아니야. 정치 잘하는 국회의원들, 의원들을 잘 몰아갈 수 있는 그 힘. 다수파, 당에서 다수파를 장악할 수 있는 힘. 네. 훨씬 더 정치력이 좋은 리더십.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설득력이 좀 떨어져도 그렇죠. 대중들한테는. 근데 그걸 바꿔놓은 게 누구냐면은 이제 그 토니 블레어예요. 인기가 많았죠. 예, 신노동당의 토니 블레어는 맞아. 대중적인 리더십이에요. 맞아요, 인기가 많았어. 네. 그리고 굉장히 영민한 사람이고 말도 되게 잘하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대중적인 리더십에 치우친 사람이 거의 이제 그 수상이 된 거야. 그리고서 3선 연임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뒤에 밑에서 뭐라 하냐면 얘는 지가 대통령이지 않다 이런 식의. 그랬었구나. 우리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가 아닌데 지가 대통령인 줄 안다고. 수상의 역할이 다 잘할. 근데 영국에서 뭐 최근에는 우리가 뭐 재선 3선하는 걸 좀 봤지만 사실 수상을 되게 잘 갈아치우거든요. 거기는 무조건 갈아치우고. 막 의회 불신임 해버리고 막 해산시켜버리고 막.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 3선을 하면서 대중적 인기까지 있었다. 되게 이례적인 모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력도 좋을 뿐더러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로 점점 중요한 게 내부 팔러틱스도 중요하지만 네. 대중적인 어떤 팬덤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리스 존슨은 팬덤이 있던 사람이에요. 팬덤 굉장히 컬트적이지만 팬덤 확실히. 신기하다. 트럼프적인 팬덤이 있는 사람이에요. 되게 근데... 특이한 발언, 뭐 특이한 외모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리더한테 팬덤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뭔가 큰 변화를 겪었다. 그렇죠. 예, 난 그게 뭔지 알 것 같아. 반지성주의야. 상당 부분 반지성주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K 트럼피즘의 일종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본인이 얘기하잖아 반지성주의라고. 제가 자기인 걸 남이 그런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런다고 내가 그랬잖아. 공산 전체주의라고. 그게 혹시 반지성주의의 버릇입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이 있죠. 어제도 얘기했어요. 그거 대담에서도. 맞아요. 네. 신기해. 이거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들어봤네요. 네. 근데 인류 사회가 최근에 들어와서 겪고 있는 큰 현상이 변화가 반지성주의라면 그것도 원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갑자기 게을러졌나? 먹고 살기 힘들어졌나? 그 부분에선 제가 좀 이따 얘기를 드릴 텐데 여기서 말하는 제가 팬덤 정치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네. 원래 정치는 팬덤 갖고 한다. 네, 팬덤 갖고 하죠. 근데 이제 정치 체제에 따라서 팬덤이 훨씬 더 강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과거에는 팬덤이라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지지층을 팬덤이라고 안 불렀죠. 네, 지지자라고 불렀죠 그냥. 김대중의 김영삼의 지지층이 팬덤이라고 불리지 않았죠. 그렇죠.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팬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때는 뭐냐면 예를 들면 김대중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그리고 김영삼은 민주화 지도자였다고요. 팬덤이라고 하는 건 스타하고 팬의 관계라고 하는 건 훨씬 더 대등한 관계 쪽에 가까워요. 선망하고 좋아하고 열정을 품지만 한 방에 버려버릴 수도 있고. 그 노무현인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팬덤 정치와 유사한 거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게 노무현. 그렇죠. 네. 근데 다만 그 지지 그룹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제 남은 이제 그런 케이스고요. 그렇죠. 근데 그 뒤로의 팬덤이라고 은 사실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정치인 최초의 팬클럽이었을 거예요 아마 노장 카페. 보사모. 그래서 이게 뭔가 대등하고 내가 키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지지층과는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근데 그걸 팬덤 정치라고 부를 때 그 팬덤의 의미를 쓰는 건 괜찮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팬덤이든 뭐든 지지층이고 그렇죠. 이게 대중적 지지냐 아니면 정치력이 있어서 정치 역학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리더로 만드는 능력이냐 이건 달라요. 내각제적인 방식과 대통령제적인 방식은 리더의 구축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일단 있는 거고 다시 이제 우민의 문제로 좀 돌아가자면 그래서 우민이라는 말은 엘리트 그러니까 반민주적 엘리트들이 보통 많이 쓰는 말이에요. 대중들을 뒤집어 씌우는 거죠. 대중들이 멍청하다는 건 과거의 생각이고요. 그렇지. 지금의 생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그 멍청함의 수준이 굉장히 다르니까. 근데 우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들이 그래서 뭘까? 그러니까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나마 어울리는 말을 찾아보자면 왜냐면 똑똑한 사람들도 어리석은 짓을 하는데. 그러니까 백성이고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리석다라는 건 굉장히 엘리트주의적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어리석은 짓을 한다. 어리석음의 그 기준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어리석음이 특정 구간에서 폭발했을까? 네. 대중의 어리석은 그러니까 어리석은 구석이 왜 거기서 그렇게 드러났을까? 그렇지. 뭔가 그런 사건들이 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한 가지는 그러니까 네. 이건 엘리트주의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건데 대중은 감성적이야. 그리고 소수 엘리트는 이성적이야. 요 대립구도예요. 네, 예. 대중들은 감성에 의해서 움직인다. 예. 감성은 이성에 비해서 낮은 거야. 라고 하는 게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중들은 폭력에 열망하기도 하고 아까 완판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욕했다가 막 갑자기 또 반대편에서 칭찬했다가 막 찬송했다가 막 이러기도 한다 이거지. 이게 바로 감정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치가 않고 네. 지 멋대로 네. 분에 의해서 흥에 의해서 움직인다. 일이 일비해서. 욱해서. 네. 이 감정적이다라는 게 한 가지 혐의입니다. 실제로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있죠. 예. 왜냐하면 대중들이 다 감정적이라는 게 아니라 대중의 감정이라는 게 있거든. 그렇죠. 네. 뭉치 감정이라는 게 있어. 네. 좀 더 멍청해지는 것 같아요. 네. 뭉치면. 그렇지. 네. 그리고 그게 눈에 띄어. 더 잔인해져.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있을 때는 그렇게 행동을 안 하는데 여럿이 있음으로써 하는 바보 같은 다수의 선택이 있어요. 맞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다수이기 때문에 생기는 독특한 어리석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 감정적인 것에 와. 네. 근데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는 건 감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럼요. 이성이 반드시 우월한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이성은 네. 겨울 삽을 가격을 올리는 게 올려 파는 게 이성이죠. 그리고 네. 대중들이 분노하는 건 감성이지.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 감성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정의감이 들어있죠. 그렇죠. 올바름에 대한 감각이 네. 들어있고 그때 감정을 멍청한 거라고 볼 수 있냐. 그러니까. 아, 그건 아니지. 또 상황마다 달라요. 그렇죠. 예. 어떨 때 감정은 대단히 멍청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 감정은 굉장히 훌륭할 수도 있는 그렇죠. 정의감이라는 게 보통 또 감정으로 튀어나오기도 하니까. 거예요. 예를 들면 촛불에 모였던 그 많은 대중들의 감정은 그 뭐였을까? 감정 정의감. 폭발이야. 그 현장은. 정의감이죠. 정의감이지, 정의감. 그들의 각자의 삶이 그렇게까지 막 민주적이고 정의로웠을까요? 아예 안 그랬겠죠. 아니죠. 예. 근데 거대한 권력의 악한 면에 대해서 분노가 폭발한 거야. 예. 나도 그 대세에 휩쓸려 들어간 거야. 그렇죠. 나도 그 중에 하나인 게 난 좋아. 그때 갑자기 정의로워져요. 그 감정은 또 훌륭한 감정이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면 87년에 6월 항쟁이라고 할 때 시민들의 맞습니다. 정의감. 예. 예. 그게 하나하나가 똑똑하고 뭐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이성적이어서 그렇겠어요? 하기사 그 중에서도 그날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야, 네 몸이나 지키면서 살아. 그렇지. 이렇게 얘기한 사람 많았을 그렇죠. 거예요. 열심히 다녀야 돼. 예. 그래서 이 군중에 대한 연구나 이런 거 하는 사람 중에 이런 이게 폭력적인 군중들이나 우민들을 낮춰보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이거 다중이라는 개념을 쓰기도 하고 스마트 대중이라는 개념을 쓰기도 하고 어떨 때의 뭉치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대단히 훌륭한 감정적 선택을 그렇지. 한다. 그게 바로 혁명 순간이거나 이런 거. 네. 네. 자기의 목숨을 던지면서까지도 군중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광주에서 그 목숨을 잃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누구나 다 막 공부하고 전두환이 나쁜 걸 다 알고 너무 정의롭고 해가지고 네. 정의로워서 그랬겠어요?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죽고 아니 말도 안 되는 행동이 일어나니까 난 진짜 못 참겠는 거죠. 불의에 못 참는 이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학생들이 맞는 걸 보고 화가 나서 나서기도 했고. 그럼요. 네. 네. 그때 사람은 또 되게 묘하게요. 연대하고 맞아요. 정의로워지고 그래요. 음. 이건 양면입니다. 이 대중의 어떤 뭉치가 가지는 감정에 굉장히 멍청한 측면과 대단히 정의로운 측면. 이게 한꺼번에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이 대중의 멍청함을 극단적으로 촉발시킨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택의 순간 이런 것보다도요. 저는 인류 역사는 하드웨어의 변화에서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정보의 과잉이 이런 걸 초래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내가 처리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의 선택을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맞아요. 네. 그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네. 그게 바로 뭐냐 리더가 필요한 이유거나 소수가 필요한 이유가 그때가 나와요. 의사결정은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선택하는 과정이 10개를 5개를 줄이고 5개를 3개를 줄이고 3개를 1개로 줄이는 그런 과정이라는 게 네. 최대한 나쁜 것들은 배제하고 그나마라도 괜찮은 것들을 남기는 과정이에요. 예. 예. 근데 그게 네. 여러 사람이 참여하잖아. 네. 안 엉망이 돼. 되죠. 다수결로 결정하잖아. 네. 엉망이 돼요. 누구도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상당히 이상한 결론이 나오는 경우. 예. 그러니까 그 분야에 정말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해야 돼. 그렇지. 그렇죠. 모여서.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걸 단순화해 주는 과정. 네.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이 가능한 최대한 단순한 선택지를 내는 과정. 이게 정치 역할이고요. 네. 이게 전문가 역할이에요. 그렇죠. 네. 대중들이 처음부터 다 같이 참여해가지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서 모든 문제를 다 벌려놓으면 아무런 결정도 안 일어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여론조사라고 불리는 거 가만히 보세요. 줄여주는 거죠. 줄여주는 선택지를. 거예요. 선택지를 줄여주는 거예요. 찬성 반대로 줄여주는 거고 좌파 우파로 줄여주는 거고요. 진보 보수로 줄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이 단순화 과정이라는 건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 단순화되는 것이 대중들의 현명함에 의해서 단순화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네. 예를 들면 예전에 87년에 직선제 투쟁이라든가 이런 거 네. 이런 것들 대통령제를 직선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대중들이 줄여준 거예요. 대중들의 열방이 나는 도저히 전두환 같은 놈 다시 못 뽑겠다. 내 손으로 뽑아야겠다. 망해도 내 손으로 뽑고 망하겠다. 그게 네. 그때 87년 개헌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대중의 열망이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 직선제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작잖아요. 직선제 할래? 아니면 전두환이 태극관 선거하는 꼴 또 볼래? 그렇지. 그럼 당연히 직선제지. 이건 선택이 너무 쉬운 문제야. 그렇지.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현대 사회에는요. 내 눈을 어지럽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너무 거예요. 복잡해. 그렇죠. 예, 일단 복잡해졌고 세상이. 복잡하고 정보는 너무 많고. 양쪽에서 너무 많은 얘기들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협소해져. 예.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게 감정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 과거에 있던 선입견 네. 또는 편견, 네.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어떤 의견 네. 이런 것들에 내가 휩쓸면서도 마치 나는 옳아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그거는 잘못된 필터링에 의해서 내 감정이 움직이고 맞아요. 그래서 가끔 우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또 다른 케이스는 뭐냐면 나는 전문가일 수가 없는 영역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죠. 거의 대부분이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이걸 전문가와 대중으로 나누는 게 맞지 않고요. 특정 전문가와 나머지예요. 그렇죠. 네. 대부분의 경우는. 나는 전문가 영역에 속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전문가가 아닌 영역에 속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신뢰받을 수 있는 전문가가 실제로 실력 있는 전문가가 이거를 최대한 양심 있게 그리고 최대한 자신의 전문성을 독립적으로 발휘해서 최대한 줄여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전문가한테 속은 경험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반전문가주의라든가 예. 전문가에 대한 반지성주의. 폄하라든가 네. 반지성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게 감성적인 선택인 거지. 예. 그거는 전문가 잘못이야. 그렇지. 맞아요.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들었어. 네. 이번에 그 언어학자 바이든 날리면 모르겠다라고 말한 사람. 그렇죠. 뭔지 모르겠다. 네. 그게 무슨 전문가입니까? 그러니까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정치나 전문가들이 선택지를 좁혀주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그렇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합리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을 높여줄 뿐이지 100%가 아닌데 그렇죠. 그나마 지금까지는 인류가 그걸로 가능성 높은 좋은 선택을 해왔는데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그게 무너지는 큰 경험을 몇 번을 한 것이겠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반지성주의가 터져 나오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내 감정이 더 맞아. 그렇지. 그럴 바에는 내가 의존하는 집단이 더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정보의 과잉이 또 맞물리는 게 전문가가 말한 내용 있잖아요. 내가 인터넷 검색 몇 번이면 찾을 수 있는 내용도 그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렇죠. 예. 뒤져봤더니 아니던데 어. 맨날 이러면서 이제 댓글 네. 다는 네. 거죠. 예, 예. 아닌데 내가 찾아보니까 지금 아닌데? 당신 논문 몇 개나 썼어? 막 이러면서. 예. 그래서 전문가가 무슨 얘기하면 그 밑에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 중에 하나가 저 무슨 과 출신입니다. 나도 너무 작게 전문가야 임마. 그렇죠. 라는 댓글 엄청 많이 달리거든요. 예.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우리 TV 채널 할 때마다 늘 강조했던 게 있는데 전문가를 다 믿을 필요도 없고 양심적이지 않은 독립적이지 않은 전문가들이 다수여서 네. 거기에 대해서 정말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건 인정을 한다. 네. 그러나 그들보다 내가 낫다라는 마음은 제발 갖지 말아라. 그건 아니지. 예. 대부분의 여러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저도 안 돼요. 안 되죠. 이제 내가 있는 분야를 빼고는 그렇죠. 내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 나도 남들보다 좀 더 확신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100% 내가 완벽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진정한 전문가는 언제나 확실하게 얘기를 못 합니다. 네. 아는 것과 모르는 걸 다 맞아. 아니까. 네. 전문가들은 100%라고 얘기를 잘 안 해서 안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뭐라 그래. 근데 오히려 저는 그걸로 진짜 전문가와 가짜 전문가를 구분할 그렇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화가 나는 사람을 네. 의심해야 돼. 100% 이겁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페이크더라고요. 아 페이크고요. 예. 그리고 또 반대 가짜 중에도 대세에 따르려고 하는 눈치 보는 전문가들. 애매하게 던지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 봐봐 내가 뭐라 그랬어. 아, 예. 어, 그 대표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한 사람 있잖아요. 네, 그건 언제나 맞는 말이니까. 근데 우리 이봉호 활동가가 좋아하는 칼퍼퍼의 반중지를 가지고 오면 자, 칼포퍼 설명 한번 다시 들어갑니까? 야, 이거 진짜 예상치도 못한 타이밍이다. 와, 나 방금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전문가는 100% 확실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또한 비겁한 전문가는 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얘기한다. 그럼 진정한 전문가가 뭐겠냐는 거야. 그래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죠. 내가 말하는 쪽이. 내 확률의 정도를 솔직하게 얘기해. 나는 80%. 네. 그리고 근거를 대주고. 근거를 대주고. 네. 그래서 뭐냐면 검증 가능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네. 그렇지. 이게 칼포퍼야 이게. 그렇지. 검증 가능한 반증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예. 100%라고 말하는 것도 사입이고요. 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도 사입이고요. 50대 50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입이죠. 핵심은 네.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얘기하는 사람이고 그게 맞다 틀리다로 나중에 판정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틀렸다라고 한다면 틀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진짜 전문가죠. 그 전문가는 그 전문가가 바보라서 틀린 게 아니라 계산을 잘못했던 근거가 부족했던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틀린 것일 뿐이지 걔가 바보여서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수정하는 거지. 아 그래 나의 입장을 수정하거나 또는 내가 말하는 것들이 더 많은 근거로 다시 입증되길 바라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가능성의 정도를 솔직하게 밝히고 검증 가능하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보면은 그 현대사에 넘어오면서 모두가 이제 교육받는 시대가 되면서 이제 과거에 인류 역사가 가졌던 우민이라는 개념은 많이 바뀌었고 사실상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다 교육받고 정보가 넘쳐나고 복잡하게 된 세상에서 정말 표면적인 의미의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전문가도 잘 골라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예. 네. 그래서 21세기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요. 맘만 먹으면 모든 정보를 내가 찾아볼 수 있는 세상이지만 그래서 더더욱 전문가가 중요해지는 세상인 그렇죠. 거죠. 네. 예. 제가 아까 회원들 막전막파할 때 우리는 큐레이션을 지향한다. 그리고 큐레이션을 해주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한 게 그 신뢰는 오랜 기간 걸쳐서 쌓이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얘기를 했는지 틀린 것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있는지 또는 검증 가능한 발언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지식 선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게 내 취향도 맞고 뭔가 하여튼 내가 기대하는 것에 맞아 떨어져. 그럼 이제는 신뢰를 던지는 거지. 신뢰를 던지면 신뢰가 배신당할 때도 있어요. 100% 맞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그 신뢰는 대개 검증된 신뢰이기 때문에 대체로 같이 갈 수가 있다고. 근데 그렇지 않고 사이비 전문가들한테 속거나 예를 들면은 수많은 여기 보면 반지성주의도 수치 많이 된다는데요. 수치 많이 되죠. 예, 네. 그건 수치로 치장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수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뭐 의미가 없는. 네. 예. 그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안 해주면 800만 근로자가 그렇죠. 고통받습니다. 네. 이런 숫자. 그런 거 예. 그런 거. 네. 네. 그 여론조사 수치 몇 개 들이밀면서 이거 봐라 이것이 팩트이다. 수치가 갑자기 팩트가 돼요.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논리의 퀀텀 점프. 이것 역시 반지성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장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네. 우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남아 있는 건 대중의 감정적 선택 중에 안 좋은 선택들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건 덩어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 감정이 정의로움을 담고 있고 스마트함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건 감정 대 이성의 문제는 아니다. 감정 대 이성의 문제는 확실히 아니고. 네. 그러면은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판단은 개개인이 다 내릴 수 있어요. 근데 개개인이 내리는 판단이 얼마나 신중하게 고민되어 있나 그렇지 않나는 결국 거기에 들인 시간과 노력에 비례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개개인이 그 시간과 노력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렇죠. 먹고 살기도 바쁜데 현대 사회는 또 하나 특징은 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회가 돼버렸다는 네, 거거든요. 내가 집에 퇴근해서 집에 간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야. 근데 그런 사회에서 내가 정보를 취합하고 드릴 수 있는 노력과 시간의 총량은 정해져 있고 그럼 다시 전문가를 찾게 되는데 전문가는 또 못 믿겠고 네. 그러면 감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실만 팩트라고 믿어버리는 그렇죠. 그 굴레바퀴가 계속 돌아간다는 예. 거지. 그렇죠. 우민화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죠. 예. 그게 각각의 사람들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신뢰고리가 깨진 거예요. 어느 정도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게 양심적이고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고 네. 그들이 적절한 선택지를 만들어주고 네.
어떨 때는 그들이 결정해야 될 때도 있어요. 전문적인 선택은 전문가가 결정해야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건축 안전진단 하는데 투표로 동대표 그렇죠. 모여가지고 투표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안전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인공위성 쏘는데 네. 인공위성 그 쏠 날짜를 막 점쟁이한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각도를 뭐 몇 도로 쏠 건지 막 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결정하는 게 맞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전문가한테 그래서 책임을 위임해 줘야 되는 거고. 그거는 또 비전문가이지만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라. 그래서 정치인은 잘 들어야 되고. 네. 그래서 그 정치인은 그만큼의 책임을 지는 거지. 누군가한테 인사권을 통해 가지고 그걸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정치인을 뽑는 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사실은 전문가를 뽑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네. 왜? 우리의 선택은 대부분 정치적 선택이에요. 네, 리더를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누구에게 힘을 실어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리더를 우리가 뽑는 거죠. 그렇죠. 공직자를 뽑는 거고 네. 그 공직자가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을 경청해서 스스로가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위임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이야기가 처음으로 돌아와서 말이죠. 그러면 리더를 뽑을 때 우리는 충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어떤 사람이 뛰어난지는 우리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평생 일평생 검사만 하신 분을 나라 권력의 최정점인 대통령으로 투표를 했을까? 40%가 넘는 사람들이. 네. 네. 이건 과거를 보면은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네. 아니 물론 여기에 수많은 감정적인 배제 조건들이 들어갔다는 건 알겠어요. 뭐 여의도 정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지겨움, 피로감, 그리고 뭐 민주당 정권인데 뭔가가 별로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더해졌다는 건 알겠어요. 네. 그럼 이게 이성적인 판단까지 져야 할 만큼의 양이었냐는 거죠. 네.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 그들의 예, 선택이 예. 아직도 옳았다 그렇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정부가 끝난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건 상당히 많은 부분은 정치적으로 윤색될 수 있어요. 그 판단은. 예. 예. 이 가치관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를 들면 북한하고 싸우는 게 여전히 옳고 중국하고의 관계를 되도록이면 멀리하는 게 옳고 러시아하고는 싸우는 게 옳고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고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여론조사 보면은 외교를 잘한다고 대답하는 층이 좀 있어요. 네. 예. 제가 언제나 이런 거 평가를 할 때 중요한 건 평가나 비평은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죠. 예. 내 선택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공정할 거라고 믿어서 이 사람은 권력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 공적인 어떤 힘을 쓸 때 되게 정당하게 쓸 거라고 믿어서 사심이 없을 거라고 믿어서 그랬다면 잘못 선택한 거죠. 그렇죠. 그랬다면 판단이 틀린 거고. 네. 틀린 거예요. 예. 이건 멍청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멍청한 선택에 좀 더 가깝다라고 제가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윤 대통령을 뽑은 중요한 이유가 공정성이었거든요. 그 캐치프레이즈가 그거였어요. 공정성이었어요. 예. 상식적이지가 않고 공정하지가 않아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거는 이미 상당히 많이 증명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적어도 뽑은 이후에는 배반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멍청한 선택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방한용품을 사는데 사고 나니까 안 따뜻한 거야. 그러면 잘못 선택한 거죠. 잘못 선택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제 우민이나 멍청한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전문가 또는 정치인한테 속았다는 의미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럼 그 윤석열 후보한테 속은 거예요. 그럼. 속은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개그 양두구육론을 걸고 나온 펼쳤죠. 거고. 예. 근데 그건 자기도 책임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책임을 또 쏙 빼더라고요. 본인이 당선시키고 나도 속았다고 해서 면책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요. 예, 속은 줄 알았으면서도 일단 뽑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뽑았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도 절대로 면책할 수 없는 거고요. 굳이 말하면 우리가 속은 거냐, 다시 말하면 그 대통령을 선택한 사람들이 속은 거냐, 속인 거냐, 또는 멍청했던 거냐, 안 본 거냐, 여러 가지. 네. 복잡해. 예, 근데 저는 이게 다 있다고 봐요. 네. 안 본 사람들도 그렇지. 뭐 하나만이 답인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되게 위험하다라고 봤던 입장이었고, 그거는 여러 번 제가 얘기했었죠. 정치적으로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도 이거는 정말 문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여러 번 했던 이유가 이거는 제 나름의 정치적 감이나 그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나 행동에 대한 분석이나 봤을 때 예를 들면 자유를 저렇게 얘기하지만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고요. 예, 공정함을 그렇게 얘기하지만 공정하지 않은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적어도 내놓은 캐치프레이즈하고 같은 인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제 판단이었어요. 하지만 그 반대 판단은 있을 수 있으니까. 얼마 전에 백분 토론에서 이제 그 유시민 작가께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뽑을 사람들 몇 명 없고 그냥 결국 양당의 어떤 후보자를 네, 뽑는 거니까 예. 경선 과정이 충분히 잘 걸러내고 거기서 그나마라도 선택될 수 있는 인물을 올렸었다면 하고 뽑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는 어느 하나뿐이 없는 거니까. 네. 예. 아까 얘기한 거 비슷해요. 정당이라는 데에서 사람을 걸러내지 못한 거예요. 아 그러면은 단순히 후보 한 명한테 속았다기보다는 또는 속였다기보다는 네. 정당의 시스템이 망가져 있네. 그럼요. 그렇지. 시스템의 문제네. 네. 그리고 물론 그런 정당이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든 건 지지계층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도 그렇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걸러낼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국민의힘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 이러는 사람들은 네. 윤석열 후보 온다 그럴 때 굉장히 반대했죠. 네. 내가 자유한국당의 적자인데 막 이러면서. 예. 그리고 심지어 그 임명 당시 청문회에서 가장 심하게 공격한 국민의힘 의원들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장제원 의원 네. 이런 뭐 대놓고 뭐라고 했어요. 네. 장모 어떻게 된 겁니까? 막 이러면서 욕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윤핵관이 그러니까. 아, 그럼요. 네. 네. 처음에는 엄청난 거부감 있다가 결국에는 안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했다가 내부의 반발을 누르고 결국은 이 사람한테 올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잖아요. 예. 이거는 정당이 권력 창출을 위해서 정당의 필터링 기능을 포기한 거거든요. 아 일단 정권을 가져오는 것을 그렇죠. 최우선 목표로 최우선 삼다 목표로 보니 삼았기 때문에 예. 자신의 보수 정당으로서 보수 후보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한 겁니다. 역시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말 중에 하나가 지금은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다라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현대 사회에서 큰 변곡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원래 정당이 이렇지 않았거든. 그렇지. 우리가 정당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자기 정체성을 버려가면서 권력에 집착을 한다? 어차피 변경될 수 있는 시스템인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현대 사회에서 신뢰가 무너지는 또 양상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나 다 그러니까 각자의 책임질 것들이 있지만 네. 자신의 선택에선 책임질 것들이 있지만 정보 비대칭이 있잖아요. 네네네. 일반 사람들은 정보 비대칭이 훨씬 더 셉니다. 여전히. 제가 아까 우민이라고 부를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특정 영역에선 언제나 비전문가거든. 그럼 정치 영역에서 비전문가죠, 당연히. 그럼 당연히 그렇죠. 아무리 종편 많이 보고 뭘 많이 보고 보면 뭐 합니까? 상당히 많은 것들은 정당 안에 정보는 집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필터링 기능이 나와서 경선에서 제대로 걸러내는 방식으로 됐어야지 된다. 이거는 전문가 시스템하고 똑같은 겁니다. 대중들은 여기서는 멍청해질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네. 대통령이 됐는데 자기가 걸었던 어떤 것, 개혁이라든가 뭐 어떤 평등함이라든가 예, 예. 기본소득으로 표출되는 어떤 그런 복지. 미래지향적인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언한 만큼 못했거나 아니면 선언한 것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했다. 그럼 속은 거죠. 속은 그렇죠. 거죠. 예. 네. 그건 속은 거고 그걸 지지한 사람의 잘못이기도 하고 동시에 민주당이라고 하는 필터링 시스템이 잘못한 거죠. 그렇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하지만 이건 아직 입증되지가 않았어요. 음. 지금 입증된 건 보수당의 후보를 만든 사람이 자신이 걸었던 것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 예, 이거는 속인 거기도 하고 속은 거기도 하고 필터링이 잘못된 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네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무너진 정당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가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와. 그러니까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우민을 만드는 요소 자체가 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너무 많아졌어요. 네. 그렇죠. 네, 너무 그러면서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실 시스템적으로 사실 사회가 복잡화되면서 책임질 소재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제도적으로 네. 이제 그것도 잘 작동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불신이 더 커진 상황인데 제가 이거는 뭐 제 학술대회 때 발표하기도 하고 그랬던 건데 이건 여기서 얘기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전문가 시스템 많이 무너졌고요. 전문가들의 책임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정당 시스템도 많이 무너졌고요. 언론 시스템도 많이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네. 근데 제가 얘기하는 이게 여기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은 학문이거든요. 네. 학문에서 전문가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학 학문, 그다음에 정당 정치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정보 취사 선택에 있어서는 언론이거든요. 이게 나름의 전문가 시스템이었고요. 이게 이른바 리버럴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자유민주주의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자유주의. 그러니까 리버럴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지금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주의하고는 다르니까. 네. 왜냐하면 근대 자유주의가 개척해낸 나름의 3대 축이에요. 그러니까 정보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정치적 정보, 정치적인 선택, 정당이 걸러내는 거고 언론은 대중적인 정보를 걸러내는 거고요. 전문가들을 걸러내는 게 이제 학문 시스템이거든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존중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 존중이 사라졌죠. 그러면서 반지성주의가 만들어지죠.
근데 반지성주의를 한 거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반지성주의를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냐면 이 세 가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에요. 트럼프가 그렇게 나온 거고 보리스 존슨이 그렇게 나온 거고 윤 대통령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반지성주의는 결국 어떤 것에 대한 카운터 컬처잖아요. 컬처는 아니죠. 카운터 무브먼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그럼 이 반지성주의의 카운터 무브먼트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나와야죠. 나올 수밖에 없고요. 좀 빨리 나오면 안 돼요? 그 이제 움츠리고 있는 전문가,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전문가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엔 카운터를 쳐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지금 소위 시스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복구하고. 여기에 탑승하고 있으니까 문제지. 네. 저는 조만간 극복은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냉정하게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함부로 희망 고문하면 안 되니까 예. 이거는 이미 붕괴되고 있는 시스템에 가까워요. 예. 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실명 거론해서 이수정 교수 같은 사람이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대중 프로그램에서 수년간 전문가 행세를 해왔어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북한의 공작이다. 이따위 얘기를 하고 앉았으니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생기겠냐고. 그렇죠. 전문가가 정치인이 됐을 때 정치 전문가가 돼야지 예. 전문가인 년 하면 안 돼요. 그래. 예. 차라리 난 정치인으로서 얘기한다라고 해야지. 예. 괜히 그 저기 후광 효과. 네, 그걸 내가 이용해 범죄 먹으려고 전문가였다는 것으로 이용해 먹으니까 전문성도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괜히 거기서 그루밍 얘기해가지고 완전히 왜곡해. 네. 그럴 때 이상한 정치로 진출하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전문가연애 하면 안 돼요. 네.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차라리 맞아. 네. 그래서 전문가가 저는 정치로 진출하는 걸 반대하진 않지만 전문가고 정치 전문가는 달라요. 자기 영역의 전문가. 그렇죠. 네. 따지고 보면 검사도 전문가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범죄 수사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에 후광 효과로 정치자나 권력을 얻는 게 이제는 그만 좀 해야 돼. 그러니까요. 조은영 구단 같은 사람 데려다가 정치시키고 그럼 그 사람 저기 선거 유세할 때 그런 얘기 했단 말이죠. 야, 내가 바둑 구단, 내가 수일기가 기가 막힌 사람이라고. 근데 자기 떨어졌잖아. 사실은 비례대표라고 하는 게 직능별 비례대표잖아요. 지금은 지역별 비례대표는 아니니까 직능별 비례대표가 바로 이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시스템이에요. 네. 전문가를 국민들이 채용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거는 정당에 속해 있더라도요. 이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이 비례대표에 속한 직능 전문가가 자기 정당에 속해 있는 것이로만 발언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엔 전국구라고 부른 거예요. 지역구도 아닌. 네. 그럼 예를 들면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국민의힘의 장애인 대표인 누군가와 민주당 쪽의 장애인 대표인 누군가가 서로 공유하는 바가 그렇지. 커야 돼. 네. 거의 같은 소리를 해야 돼요, 사실은. 네. 그리고 그 똑같은 소리는 아니겠지만 네. 약간씩 진보 보수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까. 네. 하지만 대체로는 비슷하고 그 비슷한 계열로 각각의 정당을 설득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런 목표로 직능별 비례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들은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한두 번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자꾸 여러 번 시키지 그렇죠. 말자 그러잖아요. 네, 교체하잖아요. 그래서. 자리 욕심 때문에도 그렇지만 네. 그 능력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건 누구든 교체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심지어 그 4년 중에 2년 하고 갈아치우자 이런 아이디어도 네, 나오고. 그런 데 있죠. 네. 뭐 저는 그걸 딱히 찬성하진 않습니다만 4년은 그래도 하는 게 네. 맞는데 중요한 건 그러고 나서 정치인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 지역구로 가고. 네. 또 지역구로 가잖아. 그 중에 그러면 전문가를 버리시라니까. 그렇지. 그때는 그냥 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뒤에다가 예를 들면은 나는 경제 전문가고 부동산 전문가. 그치 이력으로 써먹어 네. 그걸. 그거 4년 정도 지나면요 다 탈색됩니다. 다 헛거죠, 헛거. 다 헛거돼요. 네. 근데 또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 나서야 되는데 정치 초년생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그 타이틀에 집착을 할 수밖에. 집착하는 거죠. 네, 자꾸. 나는 정치는 초년생이지만 경제학 전문가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직능별 비례대표의 효능감을 우리가 이제 사실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서 못 보고 있는데 그 국민의힘의 김혜지 의원 있잖아요. 아마 지금 네. 비대위원인가? 예. 비대위원이죠. 그런 인물로부터 우리가 그래도 한번 봤던 거죠. 네. 김혜지 의원은 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 전장현한테 그 난리를 칠 때도 혼자 가서 사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전문가 시스템, 정치 시스템이 정당 시스템이 무너져 가고 있는 와중에도 꾸역꾸역 우리가 뭔가 그래도 이룬 성과가 조금씩 있는 거예요. 또 따지고 그렇죠. 보면. 있죠, 네. 없죠. 없진 않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혜지 의원을 그 최고위원으로 한 거는 저는 좋게 보자면 그런 이제 직능병 전문성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을 다양성의 한 측면에서 받아들이겠다라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장식품으로 쓰는 그러니까 경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간판으로.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는 당연히 보지는 않는 거고요. 근데 김혜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괜찮은 의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되게 진심된 측면들이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노동계 추천한 사람 중에 노동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별로 못 그게 봤어요. 망했어. 이거는 노동계에 뭔가 문제가 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언론계 추천인데 이 언론계 추천이 아니라 언론인만을 위하라는 게 아니라 언론의 공론을 위하라는 거거든요. 공론의 전문성을 발휘하라는 건데 기자들의 어떤 친목에 의해서 휘둘리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이거는 공론을 위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장애인을 위해서 움직여도 장애인을 공론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장애인 일부 단체라든가 일부 사람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약사 출신이라고 해서 약대 출신들이나 약사들만 옹호해야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약이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공론으로 설득해야 되는 거죠. 네. 왜냐면 의료계 이슈는 항상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돼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전문가 시스템을 정치로 살짝 이전시키는 네, 그런 일종의 이제 교집합 방식을 쓰는 거죠. 예. 근데 그래도 궁극적으로 정치는 정치여야 되거든요. 전문가의 정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정치로 넘어갈 때 정치는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설득하라고. 네. 대중들을 설득하고. 설득하고 전문가들의 옳고 그름들을 잘 볼 줄 알아야지. 그리고 그거를 또 국민들한테 쉽게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돼. 네. 아 그러면 현대 사회에서 어쨌든 정보가 너무 많아서 감정적이 되고 복잡해진 선택하기 어려워지는 대중들 우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대중들에게 결국 중요한 건 세 가지 요소인데 정치 시스템, 전문가들의 시스템, 언론 이렇게 세 개인데 지금 반지성주의로 현대 사회의 균열이 가고 있는 이유는 이 세 개 시스템이 지금 무너져 가고 다 있기 무너졌기 때문이다. 무너진 거죠.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서도 무너졌고 과도하게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믿는 바보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그렇죠. 네. 이게 누구 한 사람의 탓은 아닐 텐데 관건은 이 지금 아직 이제 완전히 무너졌는지 우리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회의적인 상황에서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얼마만큼 복구를 해냈느냐. 그리고 다수 시민들이 정말 그걸 복구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전문가든 정치 리더든 나오느냐. 그게 또 관건이 되겠네요. 그러면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나라에서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개보수해가지고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느냐, 권위를 다시 세울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일단은 관건이고요. 저는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중들이 너무 나쁜 말로 하면 건방져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대중은 제가 계속 강조하자면 저도 대중이고 여기도 대중이고 여기도 대중이고. 그게 또 반지성주의잖아요. 네. 자기 분야를 벗어난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기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확신. 예. 저는 무지능적 확신주의라고 무지능 확신. 반지성주의하고 또 다릅니다. 무지능이야. 반지성도 아니야. 확신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치에 직결되면서 왜냐하면 대중 정치로 그게 먹히니까. 그래서 정치인의 선별 기능은 사라지고 대중들의 어떤 특정 정서를 건드려서 활용하는 이걸 선동가 자본주의라고 이제 정치학에서는 또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예가 이제 트럼프 같은 이제 그런 사람인 거죠. 이걸 포퓰리즘이라는 말로 옛날에 섞어서 쓰는데 그게 아니에요. 포퓰리즘과 또 달라요. 이거는 특정 감성을 건드려서 자신의 분야를 벗어난 것을 마치 엄청나게 알고 있는 사람인 양 사람들 북돋아 주는 거야. 이준석이다. 잘 알잖아. 다 알잖아, 니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준석. 죄송합니다. 예. 이준석 지금 대표죠. 개혁신당의 대표가 아니라 정책위원장. 네, 정강정책위원장인가 정강정책위원장님께서 방송을 하다가 울컥한 나머지 내가 정권 잡으면 다 감옥 보내기. 이것도 논란이 됐죠. 해버렸어요. 저는 이거 진짜 막장까지 가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얘기인데. 근데 국민의힘에서 정말 많이 당했구나. 정말. 네, 그렇죠. 네. 엄청나게 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아무리 당했다는들, 네, 다른 사람 더더한 사람 얼마든지 많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해버렸어요. 전 이거는 위험해요. 예. 교수님한테 약간 심리 분석 같은 거 좀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많이 몰려 있는 거지 그만큼. 나름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이준석이 정치인적으로 정무적인 판단과 워딩은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 이 말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거는 약간 그러니까 노련하다면 노련했던 이준석 전 대표가 조금 무너졌다? 그 완전히, 측면에서는 감정적으로 확 갔다? 가끔 요즘 그런 게 나타나는데요. 저는 그거를 나이 든 증거라고 봅니다. 그럴 수도 있어. 나이 들면 감성적이게 되거든요. 이게 왜 몇 번 눈물 흘렸잖아요. 우리가 울었어. 젊은 이준석 하지만 이미 40대로 들어갔고요. 그럼요. 그리고 40대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나이거든요. 몸의 변화. 느끼지 않습니까? 느낍니다.
울컥울컥해지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전 요즘에 망고 쓰다듬다가도 가끔 울컥해요. 네. 네. 감정적이 돼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일정하지가 않아. 일정한 선택을 못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일들이 있고요. 그게 한 가지 저는 심리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금의 개혁신당이 생각만큼 주목을 못 받고 있거든요. 아 그런 스트레스가 클 것 같아요. 근데. 수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습니다. 네. 이준석이 가장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떠밀려서 창당하게 되는 거라고. 네. 이것만은 정치인 이준석이 피해야 된다. 지 말대로 큰 정치를 하고 싶다라면. 네. 근데 거기로 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시기를 저는 아주 잘 선택하지 못했다고 예전부터도 얘기했는데 하려면 더 일찍 했어야 되고 창당 시점을 예. 안 그러면 유승민처럼 선택하는 게 차라리 낫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도 저는 뭐 나름의 그 기계를 무시하고 싶진 않아요. 예, 뭐 그래도 새로운 보수가 나타나는 건 그래도 저 다양성 면에서 좋은 일이니까. 그리고 처음 기세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언제나 그런 기대감이라는 게 있거든. 예, 그것도 제3지대를 향한 기대감. 컨벤션 효과라고 말하던데 컨벤션도 안 했는데 컨벤션 효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오픈빨이라고 하면 돼요. 그냥 개업발. 네.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유지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특히나 그럼요. 이건 누구나 예측한 건데 선거 시기로 갈수록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거를 생각보다 빨리 맞은 거야. 게다가 한동훈 윤석열 갈등설이 터지고 여러 가지 온갖 일들이 터지니까 그쪽으로 쫙 몰려. 주목에서 멀어졌거든. 네. 예, 주목에서 멀어지니 이걸 주목을 다시 얻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 이준석이 자기의 18번 카드라고 볼 수 있는 갈라치기를 또 꺼내들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거 했다가 멍청하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네.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논평을 하고 싶지 않고 일단 그 정도로 충분히 분석이 된다고 보고요. 개혁신당이나 이런 데가 지금 가능성이 없지 않거든요, 여전히. 아 그럼요. 네, 여전히 없지 않고 그러려면 전공법해야 돼요. 전공법하고 네. 자신이 자신했지만 사실은 힘들었던 거, 돈, 네. 세력, 네. 그렇죠? 이거 아무리 온라인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 네. 그게 문제야. 네. 예. 그리고 미디어의 힘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미디어에서는 언제나 뭐 미디어만큼 네.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유 갈아치울 스페어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강점에 다 의존하면 안 되고 미디어의 강점을 유지하는 정도의 전략은 필요해. 네. 근데 이거를 유튜브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마 잘 나름대로 전략 고민들을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요, 저는요 아주 큰 높은 확률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정책위원장님께서 이번에도 최악의 선택을 할 거라고 믿어요. 왜 그런 걸 믿어? 그냥 지켜보면 되지 뭘 믿어? 제 기대를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네. 네, 이게 아직은 선거를 앞두고 제가 그저께 백분 토론에서 이제 세 번째 MBC 패널 조사 결과도 보면은 네. 여전히 이게 그러니까 무당층이라고 표현 안 하시던데 그 패널 조사에서 그러니까 여전히 그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40%까지 나와요, 그죠? 유동. 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민주들 어떤 경우가도 마음을 바꾸지 않을 사람들을 제외하면 한 60%까지도 나오고 이제 무당층으로 하면 40%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전히 이준석 전 대표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렇죠. 이번에 또 어떤 선거제도 때문에 네.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김어준 공장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위성정당 만들었는데 거기 당대표가 갑자기 눈이 돌아가지고 이준석이랑 손잡아버릴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완전히 얘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건 한 가지 가능성으로 좀 남겨져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건 이제 회귀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만약에 스스로가 장기적인 비전과 큰 꿈을 꾸고 있다면 하면 안 되는 선택이에요. 그렇죠. 절대 안 되죠. 네. 절대 안 되고 지더라도 저는 뭐 젖잘싸 이런 얘기는 되게 싫어하긴 합니다만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겨야 돼. 근데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네. 지금 한 번의 기회는 더 와요. 네, 그게 뭐냐면 국민의힘 네 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 네 분이 지금 봉합되어 있지만 네. 공천 파동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생기고요. 여기서 또 한 번의 어떤 당과 정 사이에 대통령실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훨씬 더 보수다움이라는 게 뭐냐, 새로운 보수다움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슈 파이팅을 할 수가 있다면 한 번의 기회는 더 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하지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준석 대표라는 정치인이 너무 쉽게 성공하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퍼뜨린 혐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성공은 마치 그 혐오를 응원하는 사람들의 성공으로 익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그동안 뭐 장애인이나 남녀. 또는 남녀에 있어서 그렇고
성소수자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말을 했는지는 꼭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어떤 선택을 심지어 저는 정치계에서 패드립을 최초로 그러니까 뭐죠? 그게 그 고인 드립을 처음으로 실시했던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예로 남아서는 안 된다. 누군가가 이준석 대표의 길을 그대로 따라 걷고 싶은 사람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준석의 브랜드로 성공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이준석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준석의 브랜드로 성공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가지고 있는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근데 어렵지만 같이 하기로 선택했던 젊은 정치인들 가운데 비교적 괜찮은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그 정도의 의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는 단순한 헛방으로 맞아. 당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꿈은 꺾이기 쉬운 꿈이지만 그래도 그나마라도 괜찮은 꿈이에요. 저는 이제 그들의 어떤 집단적인 힘이 이준석 브랜드보다 좀 더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짜야 된다. 이거죠. 자, 우리가 뭐 총선 가지고 또 너무 또 길게 얘기할 거는 앞으로도 시간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너무 길게 얘기했어요. 지금 한 시간. 지금 아까 PD님이 댓글에 뭐라고 쓰셨냐면 오늘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말. 서민 존댓말 오늘 하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줬습니다. 아유 해야겠네. 요거를 봉박싱에서 하는 방법을 쓰죠. 왜냐하면 봉박싱에서 봉박싱에서 요 서민과 존댓말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 자, 있어. 준비한 거 안 하면 돼요. 네, 그러려고 정치 번역기 하는 건데. 그렇지. 확실히 자유로워졌네요. 다행입니다. 확실히 자유로워졌어요. 네. 그리고 원래요 연휴 전에는 방송 좀 길게 하는 겁니다. 연휴 동안 들으실 거 없어요. 우리가 좀 많이 해드려야지. PPT가 30장이 넘는데요. 거기 서민이 없어요. 네. 자, 이걸 어떻게든 끼워놔야 됩니다. 자, 이제 봉박싱으로 넘어갑시다. 네.